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바로 모시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외로워 보이시는데 그 자리 저 쓰시지 왜? 우리 전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전 안 되겠니? 그게 아니고 뉴스 할 사람이 또 없어요. 네, 그래서 예. 우리 권순 팀장님이 그 자리를 또 비우시면 섭섭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조 기자는 나성에 갔습니다. 네, 나성에 가면 편지를 또 보내야죠. 그러게요. 네,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좀 요새 시장에서는 금리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긴 있잖아요. 네. 이제 우리는 이제 바닥이라 좀 올라가야 되는데 금리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는데 어제 CPI가 나왔거든요. 근데 전년 동월 대비해서 3.4% 올라서 전월 6월에 3.5%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3.4% 올라왔고 시장 전망치하고는 부합하는 정도 수준이라 금리 인상으로 가야 될 정도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근원 CPI 같은 경우도 뭐 2.5%. 그러니까 6월달에 2.6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승폭이 조금 둔화가 됐다. 이게 그 유가만 좀 잡혀주면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유가는 또 중동 사정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요. 네. 중동 상황은 좀 이렇게 뉴스를 전해드리기도 민망할 정도로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바뀌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전해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들 걱정했던 그 AI 데이터 센터 그 전에 이 7월달에 대규모 변동성의 시작을 기억하십니까? 메타가 네. 자기 데이터 센터를 빌려준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뭐 데이터 센터 남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잖아요. 월스트리트에서 뭐 월가에서 뭐 그런 얘기들 좀 있어갖고 제가 그때 뭐 메타에서 일하시는 분 취재도 하고 막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잖아요. 오히려 그걸 잘 돈 받고 빌려주는 게 훨씬 더 높은 수익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 거다. 예. 네.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이번에 그 실적 발표들 했잖아요. 네. 그래갖고 데이터 센터를 주로 하고 있는 코어위브 그리고 그 네비우스 그렇죠. 그리고 슈퍼마이크로는 서버 제조사입니다. 근데 여기들 이제 실적 다 나왔는데 바로 주가 20% 올랐습니다. 거봐. 그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니라니까. 권 팀장님이 얘기했잖아. 예. 그걸 해제. 그걸 왜 이렇게 또 모르셨을까? 예, 20% 올랐어요? 예. 잘 됐네. 예, 그러니까 AI 인프라가 부족한 거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설사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실적 때문에 떨어지는 건지 업황 때문에 떨어지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뚜껑을 열기 전에도 그때 뚜껑 속을 슬쩍 보니까 멀쩡하게 잘 익고 있더라. 근데 이번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적이 이제 깜짝한 실적이 나왔고요. 그리고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첫 번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요새 다들 뭐 시장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새 좀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어요. 어저께는 반도체가 좀 오르긴 올랐는데 네. 사실 이거는 되게 제가 틀린 얘기인데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제가 맞은 얘기인데 되게 민망하게 맞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K 화장품이 되게 좋아요, 업황이. K-뷰티. 예, 근데 주가가 많이 안 오르길래 제가 이주호 기자랑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반도체가 너무 좋다. 반도체가 너무 좋아서 화장품은 너무 섹터가 조그맣다. 그래가지고 반도체 투자하느라 화장품을 바라볼 게 일이 없어서 나중에 이제 반도체가 어느 정도 고점 찍고 내려오면 그때는 화장품이 달리지 않겠냐. 근데 진짜 요새 화장품들 실적 잘 나와갖고 주가 되게 좋거든요. 실리콘투. 네, 실리콘투도 그렇고 코즈맥스, 한국콜마 되게 좋아요. 네. 근데 제가 맞췄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1년 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틀린 거지 그 정도면. 너무 오래전에 얘기하면 그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거. 근데 반도체가 이제 내려왔잖아요. 1년 내내 달리다가 7월 달부터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내려오면 화장품이 좀 갈 거다라는 게 맞긴 맞았는데 반도체가 1년을 달릴 줄은 몰랐습니다. 1년 전에 얘기했으면 틀린 겁니다. 틀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다양한 뉴스를 전해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되게 좋아요. 네. 예전에는 반도체 뉴스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 순환매가 돌면서 이제 다른 업종애들도 관심을 좀 가지게 되시는 것 같아서 다양한 업종 중에 오늘 증권을 첫 번째 뉴스로 준비했습니다. 증권이요? 예. 증권 뉴스 할 게 없을 텐데. 별로 없을 것 같죠. 근데 미래에셋증권이 2분기에 2조 원에 육박하는 순이익을 거뒀는데 2조? 예.
순익? 예, 근데 이거 스페이스X 때문에 그래요. 스페이스X 투자한 것 때문에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근데 이게 2조면은 1조 9천억이면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신한은행의 2분기 순이익이 1조 3천억입니다. 은행권 1등. 아 그래요? 예. 국민은행이 1조 1천억 원, 하나은행이 1조 2천억 원, 뭐 우리은행이 8천억, 농협은행이 6천억 그런데 미래에셋증권이 1조 9천억. 진짜 많이 바로 벌었네. 진짜 많이 본 거죠. 그러니까 은행은 무조건 맏형이고 네. 이제 나머지를 이금융권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은행들의 1등보다 증권 1등이 더 많이 벌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1조 9천, 2조 되는 돈 중에 제일 큰 포션이 뭐예요? 스페이스X. 아, 그게 제일 커요. 네, 그리고 이게 약간은 이제 평가 이익이라 이 부분들을 구조적인 이익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증권사가 그러니까. 은행보다 더 버나? 근데 한 절반 정도는 스페이스X의 평가 이익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거는 조금 더 그 세부적인 실적 분석이 필요하긴 한데 네. 그래도 저는 그냥 뭐 이런저런 이유 될 거 없이 와 이게 시중은행보다 증권사가 더 벌었다. 이거 자체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첫 번째 뉴스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그 스페이스X 실적을 제외하더라도 한 절반 정도 제외하더라도 한 9천억 정도 된다 그러면은 뭐 은행으로 우리은행보다 더 많이 번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좀 인상적인 실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자산 관리라든지 연금 브로커리지, 트레이딩 뭐 이런 것들 예전에 우리가 증권주는 보통 우리가 천수답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천수답이라는 거는 비 오면 농사 짓는 그 땅이잖아요. 네. 비 안 오면은 농사 못 짓는 땅. 그러니까 뭐 그냥 증권을 거래 좋으면 뭐 올랐다가 뭐 아니면 빠졌다가 뭐 이런 것들로 보고 있었는데 장 좋으면 그냥 쭉 올랐다가 뭐 장 안 좋고 사람들이 주식 투자 많이 안 하면 이제 수수료 안 들어오니까 못 버는 거고.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웰스 매니지먼트 자산 관리 투자를 맡겨서 이제 증권사가 운영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고 그리고 연금도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자본 시장이 활성화된 것들의 영향이 분명히 있어요. 꼭 그 증권사가 잘해서라기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연금 같은 경우에 예전에 퇴직연금 보험사나 은행에다가 그 운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는데 네. 자본 시장이 좀 잘 되니까 증권 쪽으로 옮기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금 쪽을 진작부터 열심히 하던 회사기도 하고요. 맞아요. 예. 연금 맞아 열심히 했지. 예. 예. 근데 그 미래에셋 뭐죠? 미에벤 거기가 근데 스페이스X 투자 많이 한 거 아니었어요? 미래에셋 증권도 많이 하셨나? 네, 증권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근데 저는 사실 그 지금 미래에셋 증권 되게 예전부터 보고 있었는데 여기가 10년 전에 대우증권 살 때 어디 미래에셋 증권이 대우증권을 사냐? 10년밖에 안 됐어요. 예. 그래도 대우인데 어떻게 미래에셋 증권이 사냐 이런 게 이번에 명가 대우증권. 예. 그런 게 있었는데 두 개 회사는 어쨌든 그 미래에셋은 증권보다는 자산운용이 강했거든요. 펀드. 증권은 좀 사이즈가 작았습니다. 네. 근데 그때 연간 영업이익이 1,700억 원이었대요. 네. 근데 지금 1조 9천억이 된 겁니다. 그래요? 네, 대단하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사실 그 미래에셋 증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이제 상반기 1조 5천억 순이익을 거뒀는데 여기는 화재랑 증권을 포함한 겁니다. 여기는 화재사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를 보면서 ROE가 26.8%입니다. 자기자본 이익률이. 그래요? 예, 이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메리츠 금융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거 모든 그 상장사들이 해야 되는 지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투자를 왜 합니까? 주가 올라가는 거하고 배당 받는 거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주가 상승과 배당을 합쳐서 주주가 얻은 수익률 네. 이거를 총 주주 수익률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배당을 줬든 아니면 주가가 올랐든 뭔가 우리가 주주한테 뭘 해줬는지에 대한 지표가 총 주주 수익률입니다. 그걸 TSR이라고 부르는데 지난 6월 말 기준 최근 3년간 연평균 38.1%. 꾸준히 경영을 잘 하셨네. 그 정도로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경영을 잘했는 거는 원인이고 네. 결과까지 챙기는 겁니다.
결과로 주가가 올랐는가? 네. 주가가 올랐는가? 배당을 많이 했는가? 그러니까 실제로 주주들 주머니로 돈이 얼마 들어갔는가가 중요하거든요. 이익이 돌아갔는가? 예, 예. 네. 그게 총 주주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이렇게 약간은 뭐 배당 수익률이 몇 %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도 자꾸 이렇게 말장난들을 많이 해요. 이렇게 주주 환원율로 계산을 해야 될 때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주주 환원율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다사주 소각이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이거 한 거 이게 한 게 중요한 거지 꼭 그 하나의 지표로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총 주주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면 우리가 배당 안 준다고 뭐라 합니까? 그렇지. 예, 그런 것들을 합쳐서 총 주주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이게 메리츠 금융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해요. 그 전에 이제 뭐 동시 상장돼 있던 것들도 다 내려가지고 그냥 지주만 딱 상장을 시켜놓고 네. 그래서 2023년 주주 환원 정책을 시행한 이후 그러니까 2023년에 딱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제 주주들한테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선언을 한 이후에 누적 TSR 그러니까 누적 총 주주 수익률 네. 주가 오른 거 플러스 배당한 게 156%. 언제 동안? 2023년에 주주 환원 정책을 시행한다고 한 이후에 누적 TSR. 지금까지. 예. 그리고 지난 3월에 7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결정했고 7월 말까지 6천억 원 정도를 이미 사들였고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러니까 주식 상장 회사라면은 네. 주주에 대해서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전에 그 얘기했었습니다. 예전에 여기가 부회장님이 김용범 부회장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얘기하는데 자기가 이제 경영 잘해가지고 ROE 잘 나오면은 자기가 역할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주주들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을 때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 배당을 왜 해야 되냐? 그럼 배당하는 것보다 내가 경영을 더 잘해가고 ROE가 높은데 뭐하러 배당을 할까라고 하다가 주주 입장에서 주가도 안 오르고 그럼 경영 잘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 오히려 배당을 해서 주주들한테 주가가 오르면 배당과 주가를 같이 올리는 게 더 중요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그때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이게 상장회사로서의 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실적을 좀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회사에 투자했는데 이 회사가 돈을 못 벌어서 주가 떨어져 아니면 배당 잘 안 나와. 그래 이건 뭐 어쨌든 내가 투자를 잘 못한 거니까. 예. 근데 어떤 회사 투자했는데 돈도 잘 벌고 분명히 뭐가 회사가 많이 뭘 버는 것 같은데 주주한테 오는 게 없어. 이러면 이제 빡이 치는 거죠. 예.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 국장에서 너무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이런 여러 회사들은 또 열심히 주주 이익을 또 잘 챙기는 회사들도 있더라. 그리고 이제 이 분위기는 아마 확산이 좀 되겠죠. 예. 그리고 저는 이게 증권 회사가 은행보다 더 벌었다는 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어서 그 얘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미래에셋 순이익이 2조 원. 분기 순이익이 2조 원에 달한다는 진짜 많이 벌었네요. 네, 많이 벌었습니다. 주주들에게 얼마나 또 나눠주는지 이것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도 한번 갈까요? 두 번째는 어제 그 정부에서 발표한 건데 시드라는 프로젝트입니다. 미래성장 동력 7대 시드 보고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약간 제가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이거 저는 테마주 7개를 정부가 골라줬다. 아 그래요? 네. 어떤 테마예요? SMR 그리고 재생에너지 그리고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공급망 이렇게 찍어줬습니다. 양자, 우주항공, 또 핵융합, 미래에셋이 첨단바이오 그리고 공급망. 좀 어려운데.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저 어느 회사인지가 감이 빡빡 안 와갖고 몇 개는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너무 정석적인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이미 회사들 다 나왔어? 이거 다 있죠. 그래요? SMR은 좀 알 것 같고. SMR 어디 아십니까? 두산? 투앱일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정도 가지고는 테마주라고 할 수 없죠. 거기 실적이 나오니까. 아 그래요? 근데 어쨌든 뭐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이게 이런 업종들은 이제 뭐 하루 이틀 저거 해서 갈 수 있는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데일수록 오히려 정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CXMT가 중국의 CXMT가 디램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민간 벤처 캐피탈에서는 디램 회사를 육성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유, 정부가 다 밀어줬지 뭐. 예, 그리고 근데 그 중에서도 허페이 시정부가 처음에 자본금의 75%를 댔어요. 아유. 그러니까 정부가 행정 지원만 한 게 아니라 아예 자본을 좀 댔었는데 공기업이지 뭐 그 정도면 거의 공기업 수준입니다. 근데 공기업이라 그러면은 사실 그 나라에서 간섭을 해가지고 되게 관료화 시켜버릴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허페이시 같은 경우는 그 BOE 디스플레이의 BOE 아니면 전기차 스타트업 니오 이런 데를 위기 상황에서 지원을 해서 구해낸 적도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분야든 좀 프론티어 분야는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정부가 지원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뭔가 행정 지원과 자금 지원과 이런 걸 병행해서 하는 거라 이런 테마주들을 우리가 진짜 테마에서 시작해서 실적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좀 관심이 가서 이 뉴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SML 같은 경우는 2035년까지 경수형을 상용화를 하고, 그리고 비경수형 같은 경우는 2030년대에 건설 착수를 목표로 한다. 그러니까 35년에 그 부산 기장군의 상용화를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이제 가시적인 계획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이 안 걸리네. 예. 네. 그리고 이제 그다음은 뭐가 있냐 여기 원자력도 있는 거 같고. 핵융합. 핵융합. 네, 핵융합은 인공지능 가상 융합로로 구현을 해서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35년까지 100메가와트급 실증을 위한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를 건설한다. 핵융합은 쉽지 않을 텐데.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쉽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하긴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지원을 한다는 거고, 핵융합 같은 경우는 또 우리나라가 좀 잘하는 분야입니다. 그렇죠. 예. 전 세계에서 그래도 가장 오랜 시간 그 온도를 유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온도를 유지하는 것도 우리나라고, 사실 이게 핵융합이 또 구현이 되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그 보관할 수 있는 보관 용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너무 이렇게 온도가 높으니까 얘를 어떻게 보관을 할 수 있나, 이 용기도 되게 중요한데 이런 것들 잘하는 데가 또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그 핵융합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용기들은 굉장히 고온에 특화되어 있는 특수 소재이기 때문에 꼭 핵융합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뭐 우주에서 사용을 한다거나 그럴 때 용처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근데 사실 그 민간에서 하기는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가 꾸준하게 지원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부분은 태양광 그 페로브스카이트 그러니까 효율 35% 이상 페로브스카이트 상용화를 촉진하겠다. 근데 페로브스카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잘합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 페로브스카이트 연구하시는 박 교수님이 그 노벨 화학상 그 후보로 항상 거론되는 분입니다. 페로브스카이트가 뭐였죠? 그 태양광인데 태양광의 효율이 한 18%에서 20%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페로브스카이트하고는 35%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재질이 달라지는 머터리얼이 달라지는 건가?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 태양광 패널 안에 들어가는 소자를 이제 페로브스카이트를 좀 더 섞어서 넣는 뭐 이런 스타일링 모양이군요. 예. 그리고 요게 또 되면은 뭐가 또 할 수 있냐? 그러니까 꼭 페로브스카이트까지 가지 않더라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우주 데이터 센터용 우주 태양광 기술. 아 우주 태양광? 네. 이것도 이제 스페이스X에서 우리나라 종종 찾아오거든요. 한화하고 이거 뭐 얘기하려고.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 폴리실리콘 관련한 관세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우주에 미국에서 폴리실리콘 할 수 있는 회사들만 거의 중국산 못 쓸 정도로 관세를 많이 올려놨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구축하고 있는 게 그 한화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뭐 폴리실리콘, 인곳, 뭐 태양광 셀, 뭐 모듈 이거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부분도 이게 사실 중국이랑 비교를 하면은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뭐 미래 경쟁력이라든지 아니면은 통상적인 이유로서의 경쟁력은 재생에너지 부분도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확실히 밀리는 분야인데 풍력에서도 우리가 경쟁력은 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메가와트급 이상 초대형 터빈 요거는 아직 없습니다. 인류가 갖고 있지 못한데
한 15메가와트 정도가 지금 최고 기술이거든요. 네. 근데 20메가와트급 기술 이거는 민간에서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보가 시드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씨앗을 심는다는 기술로 요 풍력의 20메가와트급 이상 초대형 터빈과 부유식 바다 위에 띄우는 네네네네. 요것도 좀 시드가 뭐 시드로 돼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양자 컴퓨터가 100큐비트 이상을 확보하겠다. 이런 게 좀 있고 우주 분야의 국내 첫 달 착륙선을 2030년에 발사하겠다. 이것도 달 착륙선을 예, 예. 2030년에 예, 예. 얼마 안 남았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되나? 이렇게?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그 우주에 간다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러니까 사실 인류가 스페이스X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주에 굳이 가야 되나 그 생각들 많이 했었잖아요. 오죽하면 미국도 그 아폴로 10, 몇 호죠? 18호인가요? 그 저기 간 거. 어디? 우주 달에 간 거. 아폴로 11부터 갔죠. 달에 가서 사람 내린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뭐 몇 톤지 좀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근데 달에서 내린 이후에 아무도 안 갔잖아요. 네. 가서 뭐 하냐고. 뭐 그런 거가 우주가 가서 할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근데 스페이스X 이후에 이제 우주에 가서 뭐 이것저것 할 일들이 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게 미래에는 우주를 가지고 할 일이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이 분야에서 투자를 하고 그리고 BCI라 그래가지고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네.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뇌랑 연결시키는 거. 그 지금 일론 머스크 하는 거. 예. 그것도 2035년 상용화를 목표로 좀 진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어제 있었습니다. 지금 뭐 13호 아니냐고 그러시는데 11호 아니에요? 맨 처음 간 게? 달 착륙한 게 유인 우주선. 아마 제가 알기로는 11호가 맞을 겁니다.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거는 터지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거 터진 영화 있고 예. 그다음에 그 잘생긴 그 미끈한 그 아저씨. 맞네. 11호. 그죠? 예. 11호일 거예요. 인류 최초의 유인달 착륙선. 와, 역시 1대100.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집단지성이 나한테 안 되나? 댓글에 계속 13호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아닌데 처음 간 게 11호일 텐데. 여러분 집단지성조차 정프로한테 안 된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밝혀졌습니다. 와. 자, 13호가 영화네. 그래요? 예. 이게 그 실패해가지고 다시 돌아온 우주에서 생還한 걸로 유명하대요. 있었고 11호도 영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잘생긴 배우 있는데 하여튼 그 양반 나온 영화 중에 퍼스트맨인가 뭐 그런 영화가 있었어. 퍼스트맨이 적합한 것 같으네요. 처음 간 거니까. 네, 맞습니다. 암스트롱이 유명한 사람이 3명 있습니다. 일단 루이 암스트롱 이거 요거 있고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처음 갔고 그다음에 이제 랜스 암스트롱. 그분은 뭐 어떤 분이죠? 고환암 걸린 분. 고환암 걸린 걸로 유명한 분입니까? 그 사이클 선수. 네. 그분 이제 고환암 세게 걸렸잖아요. 그래갖고 자전거 이제 워낙 오래 타갖고 막 그런 게 아닌가. 물론 그 자전거와 고환암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하여튼 그렇게 타셨다는 거죠. 근데 좀 겸손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요? 집단지성을 이긴 거를 이렇게 이분들이 안 되니까 나한테. 나는 뭐 이 채팅창에 그 근거 남아 있잖아요. 나도 뭐 집단지성을 더 위에 두고 싶지. 근데 답이 이렇게 나온 걸 어떻게? 제가 만약에 저랬으면은 아는 척한다고 엄청 욕 먹었을 텐데. 나는 아니죠. 나는 또 우리 팀장님과 다릅니다. 라이언 고슬링 아까 그 배우 퍼스트맨은 라이언 고슬링입니다. 그분이 이제 밥 잘하는 거 알죠? 몰랐어요. 그 고슬고슬하게 잘 진다고 그래서 라이언 고슬링.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 얼른 갈까요? 세 번째 뉴스 이걸 좀 길게 하려고 갈라 그랬었는데 우리가 우주선 얘기하다가 미안. 그 시가총액 미달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이 무더기로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지정이 30개, 이미 관리 종목 지정된 게 6개. 그리고 이 중에 1,000원 미만 동전주를 이유로 광물 관리 종목이 지정된 종목은 코스피가 3개, 코스닥이 21개입니다. 동전주 기준에 걸리진 않았지만 시가총액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못 미쳐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 코스피 5개, 코스닥 4개, 그래서 총 9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거나 시가총액을
못돌 경우에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요. 네. 이후에 90거래일 중 연속 45거래일 이상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90거래일 중에 연속 45거래일입니다. 달. 네, 이게 만만치 않은 기준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어지간해서 상장 폐지를 피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상장 폐지되는 종목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뭐 부실 기업도 아니고 뭐 주가 조작을 했던 것도 아니고 아니 사람들이 우리 주식을 안 사서 주가가 안 오르는 거를 어찌하란 말이오. 네. 뭐 그런 거를 우리는 경영도 굉장히 잘하고 흑자도 나고 있다. 이걸로 항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젠가 중기중앙회장이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던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근데 사실 이 회사들을 꼼꼼하게 좀 따져보면은 정말 왜 상장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회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금 조달을 하거나, 그러니까 뭐 시장을 통해서 내가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더 미래지향적으로 뭘 해볼 거야. 네. 이런 것도 아니고, 주주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IR 활동을 하면서 이제 주주들에게 뭐 우리 주회사에 투자를 하면은 이렇게 잘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부실 기업이 아니라 이익이 나는 회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몇 군데 봤어요. 네. 근데 회사들이 그냥 잘 사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상장이냐 비상장이냐라는 회사의 어떤 그 상장이냐 비상장이냐가 회사의 수준을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회사의 주식을 거래할 때 가치가 있냐 없냐 요걸 평가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고 본다면은 굳이 이 회사가 왜 여기에 상장이 돼 있지? 라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경영 잘하는 거는 그냥 경영 잘하는 거고. 예,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상장을 한다는 거는 공개적으로 많은 불특정 다수의 주주들에게 우리 회사를 알리고 우리 회사와 함께하자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함께하기에 자격이 미달될 수는 있는 거니까 회사를 잘 운영하는 것과 별개로 공개적으로 잘 주주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뭐 당연히 상장 자격은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저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을 할 때의 그 엄격한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 많이 하는데 드레스 코드가 있는 그 파티장에 처음 들어갈 때 딱 그 기도가 막잖아요. 예쁘게 안 입으면. 그리고서 기도가 딱 막아갖고 예쁘게 차려입고 파티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빤스 벗고 놀면 되겠습니까? 그럼 박수 받죠. 다들 턱시도 입고 있는데 혼자 빤스 입고 춤추면 와 난리 나지. 이벤트지 그거는. 그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왜?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그 입장 자격이 안 되게 되면은 또 이제 쫓겨나야지. 쫓겨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쫓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들이 미워서 쫓아내는 거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입고 오라는 거지. 파티장의 물 관리를 해가지고 그렇죠. 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연금의 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서 코스닥 시장을 좀 활성화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자분들도 좀 인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장 개선의 상황이 있고 그리고 요 회사들 투자하시는 개별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동전주 투자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까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장 전체의 건전성을 위해서도 이거는 우리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거고 그 시장 여기 상장 시장에 있지 않아야 될 기업들이 아직은 너무 많은 것 같다. 빨리 치워내야 또 그 빈자리 생겨야 또 진짜 들어올 만한 좋은 회사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회사들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갑시다.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 투자를 뭐 기관들이 개별 종목 하나하나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니니까 물 관리가 좀 돼야 이게 기관들이 좀 크게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진짜 좀 아쉬웠던 게 작년에 코스닥 활성화 방안이 작년이었나 올해 초였나 하려고 해가지고 그때 우리 되게 많은 기대를 가지고 바이오 액티브 ETF라든지 아니면 코스닥 ETF 되게 잘 나갔었어요. 그거 한 번에 무너뜨린 게 뭐였습니까? 3,000당 제약이죠. 난 코스닥 3,000 갈 줄 알았잖아. 근데 3,000당 제약이 또 이 모양을 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리고서 진짜 뭐 코스닥 거들떠도 안 보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좀 수질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저는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 외로운데 저 광고할 때 좀 이따 가. 저는 뭐 좋아합니다.
또 특별히 바쁜 일 없잖아요. 특별히 바쁜 일 네. 없어요. 예. 자, 삼성 갤럭시북 어때요? 야구이 바짝 오르죠? 화가 많이 나죠. 네. 오, 연습하셨어요? 아유, 그런 거 연습 안 해도 됩니다. 이주호 기자 있을 때는 네. 되게 무게 되게 잡으시더니 아, 완전히 이제 혼자 하시니까 물만 나셨네. 그런 또 밸런스, 또 우리 시청자들 심심한 것도 막아줘야 되니까 할 일이 많습니다. 네, 바로 요 갤럭시북 프로 11세대입니다. 제너레이션 11. 예. 아폴로도 11호. 오, 예, 갤럭시도 11. 요거 최초 15.6인치형인데 아몰레드 초경량 노트북인데 진짜 가벼운데 75만 원. 네, 우리 권순우 팀장님이 꼭 갖고 싶었던 바로 그 노트북입니다. 근데 진짜 램값만 해도 75만 원 되겠는데요? 램값만 해도 75만 원 맞죠? 예, 요거 이번에 애플에서 실적 뭐 발표한 거 보니까 예. 분석 자료였던 것 같다. 램값이 거의 전체 원가의 45%인가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렇게 비싸요? 예. 조금 그 부담은 좀 되겠네 회사들도.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램값 정도 되고. 네, 요게 이제 512 SSD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i5 CPU, 그다음에 요거 99,000원 추가하면 1테라로 업그레이드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 무게는 좀 어떻습니까? 무게가 진짜 가벼워. 1.1kg라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한 600g? 네, 이게 고기 한 근삼 딱 요 정도거든요. 네, 이렇게 가벼울 수 있나 노트북이? 야, 이 경쟁사의 그 몇 그램 안 되는 거랑 비교해서도 더 가벼워. 아이고 뭐야 그거? 아이고 아령이네 그거. 아령. 어디? 아이고야 그런 걸 쓰면 네. 운동 삼아 쓰려고 좀. 안 아니고 됩니다. 예, 요거 A급 리퍼로 안심 15개월 무상 보증까지 해드리니까 요걸로 하세요. 요걸로 75만 원. 75만 원. 예, 괜찮잖아요. 괜찮으십니까, 정프로님? 내가? 예. 아니요, 본인 쓰시기에 괜찮으신가? 저는 너무 괜찮고요. 예. 요게 무이자 6개월로 12만 5천 원씩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예, 한 달 좋습니다. 12만 5천 원이면 그 정도 쓸 수 있잖아요. 그 정도야 뭐. 예, 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잘 됐습니다. 큰 고민 하나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삶의 더 큰 고민은 바로 음식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진짜 심각합니다. 이 클럭이 아니었으면 과연 우리는 집안에서 막 팔이 날리고 여름에 특히 곰팡이 피고 거기 막 구더기 생기고 팔이 또 거기서 다시 날아나고 집안 전체가 완전 오물 쓰레기통이 되잖아요. 정프로님 잘 모르시는구나. 예? 아니에요. 뭐죠? 매일 갖다 버리라 그럽니다. 같이 사시는 분이? 아, 그래요? 예, 음식물이 있으면 매일 갖다 버려야 되고. 그건 안 되는데. 물 뚝뚝뚝뚝 떨어지고 예. 막 물 떨어져가지고 이제 물 떨어졌는데 그 옆에 주변 이웃주민 만나면 국물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가 밤만 되면 아주 냄새가 아유. 그러면 또 이제 집에 들어가서 다시 와갖고 휴지 물 갖고 와서 이거 닦고 막. 근데 막 문 닫혀가고 엘리베이터 문 닫혀가지고 여기 얼굴 끼고 막.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필요한 클럭. 음식 쓰레기 요거 처리기입니다. 미생물 방식. 그렇습니다. 네. 이 안에서 이제 미생물들이 예쁘게 또 자라주잖아요. 예. 네, 그래서 새로 음식 들어오면 아유 주인님 고맙습니다. 반려 미생물이라고 보면 되겠죠.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네. 옛날엔 그 강아지들이 다 했는데. 네, 맞아요. 네. 할머니가 이제 된장국에 밥 말아주면 애들 뭐 생선이고 뭐고 그냥 생선 뼈 뭐 이런 거 그냥 애들 다 먹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클럭이라는 친구가 대신 한다는 거지. 반려 미생물이. 그렇습니다. 얘는 그래서 부를 때도 어떤 분들은 그냥 초코야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클럭 음식물 처리기 이렇게 안 부르고 바두가 초코야 백구야 뭐 이렇게. 본명은 치유미입니다. 치유미. 그래요. 치유마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치유마.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거의 뭐 95% 이상 감량되는 거고요. 이렇게 계속 주시면 애들이 이거 먹고 잘 무럭무럭 자라서 무럭이라고 부르는 애들도 있죠. 무럭무럭 자라서 여러분의 남긴 음식물들을 다 깨끗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요것도 자동 문 열림 센서가 있어요. 네, 그래서 굳이 요 뭐 버튼 누르면서 뭐 국물 묻고 이럴 일이 없다는 거죠. 쓱 되면 그냥 샥 열립니다. 그리고 저게 미생물 처리 방식이 좋은 점은 우리가 이제 가열식이 있거든요. 네. 가열해가지고 가루로 만드는 게 있는데 네. 이게 밥이 탄수화물이잖아요. 네. 밥을 만약에 뜨겁게 하게 되면 뭐가 되죠?
누룽지가 됩니다. 누룽지잖아.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도 뜨거운 거 잘못되면 여기 코팅이 좀 벗겨지기 시작하면 누룽지가 돼요. 아이고 안 되는데. 누룽지가 되면 우리가 밥솥 긁어내기 힘들잖아요. 네? 그 긁어내기 되게 힘든데 미생물 처리 방식은 그런 게 없습니다.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얘네들은 진짜 가리는 음식이 없습니다. 맞아요. 다 먹어요. 와, 얘는 참 식성 좋습니다. 자, 그러면 냄새가 되게 냄새 안 걱정되는데 나잖아. 냄새 이게 안 미생물은 나요. 네. 냄새가 제일 걱정되긴 하는데 사중으로 잠금 장치가 돼 있답니다. 이게 미생물이 이렇게 하면 오히려 향긋합니다. 미생물이 잘 발효시켜주면 향긋해. 예, 그래서 오히려 이거 방향제로도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음식물 처리기인데 부모님 근데 우리 걸려요. 네, 나 혼자 있잖아. 네, 나 혼자 뭐 지구 각계 의심을. 네, 그래서 방향제 집이 없으신 분들도 요 클럭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요거로 준비하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손님 방에 꼭 하나 두세요. 아니면 저 욕실에 하나 두셔도 향기가 아주 그 상큼한 그 향기로 집안이 가득 찰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링크나 요 고정 댓글 찾아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우리 권수리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 박병창 이사님 바로 모시러 가겠습니다.